저는 방금 소개받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하고 그다음에 은평구 정도에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제 주로 일을 하는 공간은 경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8월 31일인가 경기도에서 그 먹거리 계획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먹거리 연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거기에서 요 자료보다 훨씬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20분 정도 발제를 했는데 저는 좀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그 소문이 대구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발언을 세게 해서 지금 현 정부의 먹거리 정책을 비판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화를 누가 해주신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어디 지역의 공무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날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막 웃으면서 너무 거침없이 얘기해가지고 걱정된다고 옛날 같으면 남산 대공분실로 끌려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세게 얘기한 건 별로 없고요. 그냥 현재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좋은 쪽으로 저희가 바꾸려면 농업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지난번 제가 발제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지역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주제에 맞게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푸드플랜 특위에서 푸드플랜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푸드플랜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시고 고민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푸드플랜이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으신가요? 네, 예, 좋습니다. 푸드플랜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정책으로 푸드플랜이 실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 푸드플랜 먹거리 전략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높지 않았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명절 전에 경기도 먹거리 전략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그래도 끊임없이 푸드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뭔가 단어가 좀 바뀌었구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2021년 9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한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경험을 했고 코로나19가 발병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죠. 먹거리 체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 체계가 국가 간 경계가 없이 글로벌 체제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요소수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국가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경제 기반의 자금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가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 정도? 곡물, 옥수수, 콩 다 포함해서, 밀 다 포함해서. 네. 쌀, 뭐 옥수수, 콩, 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곡물 자급률. 여기서 얘기하는 곡물 자급률은 사람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물, 가축이 먹는 사료까지도 어쨌든 우리가 가공에 쓰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곡물 자급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작년에 FAO라고 세계 식량농업기구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을 발표를 했는데 19.3%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20%대가 무너졌고요. 이런 말씀을 농민분한테 이제 드렸더니 농민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난리인데 무슨 곡물 자급률이 19.3%밖에 되지 않냐고 이천에 계신 어떤 조합장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곡물만이 아니고 가축 사료부터 시작해서 가공용에 들어가는 곡물까지 다 포함했을 때 자급률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상황을 저희가 설정을
했을 때 외국에서 밀이나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곡물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5명 중에 1명만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생산하는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요 0.7%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코로나19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식량 안보나 자급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2021년도 9월 달에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어요.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구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윤병성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이 구테우스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WTO, 세계무역기구라고 다 아시죠? 우리 농민분들은 되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구인데 WTO가 어떤 기구냐면 시장을 계속 개방시켜서 글로벌 경제체계를 더 확대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주도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WTO에 유리한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조차도 작년 9월 달에 UN 총회에서 식량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식품의 가치를 평가하던 방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의 거래 상품 종목으로 보면 안 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해야 되는 기본권으로서 먹거리를 봐야 된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먹거리 자체를 일종의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돈 많은 사람은 좋은 거 먹고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은 저질의 저렴한 농산물 먹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기아에 굶주리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면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렇게 시장을 지향하는 발언을 했던 사무총장마저도 먹거리는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저러한 흐름들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끝났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사장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엔 총회를 준비하면서 농식품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국가식량계획을 2021년도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가면서 대한민국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이 계획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나중에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국가식량계획을 검색을 하시면 보도자료에 붙어서 나온 요약된 자료가 이제 검색이 될 건데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지속가능한 식량의 생산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곡물 자급률은 19.3%, 그 다음에 곡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량을 다 포함했을 때 자급률이 4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자급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특히 곡물 같은 것들의 의존도를 갑자기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곡물의 조달 체계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식량 안보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밀, 콩 자급률을 높이면 전체적으로 곡물 자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밀산업 육성법이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된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밀산업 육성법, 콩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해서 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나 그 다음에 국내에 밀 가공시설을 거점으로 넣겠다 하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그게 들어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대한민국이요. 식량을 자급률을 관리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이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정부에서 식량 자급률 목표치라는 걸 설정해서 관리한 거는 2014년, 15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한 2018년 정도가 되면 식량 자급률을 한 50%까지는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잘 달성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줄어들어요. 자급력이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쌀 농사 지으시는 분
대부분 쌀 기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쌀 농사하고 밀 농사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위해서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줄 테니 밀 농사 지으시겠냐고 하면 쌀에서 밀로 전환하실 농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얼마 안 되죠.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쌀은 일단은 생산비 수준은 못 미치긴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쌀 농사는 웬만해서 논에 가실 일이 없어졌잖아요. 기계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농민들한테 아무리 밀로 전환을 하라고 해도 소득도 보장받을 수 없고 생산한다고 해서 판로도 확보할 수 없는 밀을 재배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2019년, 2018년에 어떤 정책까지 만들었냐면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논에다가 밀, 콩이나 논마늘 같은 거 있잖아요. 밭작물 같은 걸 심으면 일종의 이제 직불금처럼 뭐 10아르당 얼마씩 해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밀, 콩의 기반이 늘지 않았고 특히나 경기도는 더 이제 타작목 전환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면서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식량 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쌀은 어찌됐든 자급 기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무리 목표치를 설정한다고 해도 절대 이게 전환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니 주요 곡물 밀, 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장 채소라고 하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같은 대파, 생강 뭐 이 정도로 해서 지역에서 지역민이 먹는 농산물을 자급하는 기반을 조금만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역 단위의 자급력이 높아지면 그게 곧 국가 단위의 자급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되겠다 해가지고 1 전략의 세 번째 전략으로 뭐가 들어갔었냐면 로컬 푸드에 기반한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 확산시켜서 지역 단위의 자급력을 높여서 국가 단위의 먹거리 체계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많이 수립하고 있나요? 수립 안 하죠. 그쵸? 법정 계획이거든요, 이거. 법정 계획이라서 도계획은 사실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시군계획은 법에서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평 정도가 5년에 한 번씩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수립을 안 하거나 아니면 대충 그냥 수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데 관행 농업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정책 지원 체계가 많아요, 적어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저온저장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지에 우리 APC라고 하죠. 양평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산지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 전용시설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하에 국가에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농가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산지 유통 주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중장기 계획 하에 만들어야 되는데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자체가 그렇게 파괴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한국의 농업과 관련한 재배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이 중에 친환경 인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식품부 안에서도 친환경은 굉장히 마이너한 아주 비주류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농식품부에 수많은 과가 있는데 그 과 중에 친환경 농업과는 좀 말과에 해당을 하고요. 사무관 같은 경우도 뭐 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다 똑똑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배정을 안 해주고 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배정되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국가에서 목표치를 뭐 언제까지 7%까지 가겠다 목표는 있지만 실제로 국가 단위 정책이 많지
많지 않았었어요. 인증제도 말고는. 그나마 있는 게 뭐 시군 도별로 해가지고 뭐 한 180억 정도 되는 융복합센터 만드는 정책 정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안 광역친환경 산지 조직화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정도가 있었지, 구조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결시키는 정책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국가식량계획을 만들면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집어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논의들 많이 했잖아요. 이상기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 탄소 중립, 기후위기와 관련한 준비를 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저탄소 농업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한 10배 정도 크다고 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1년 농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1년 농업 예산? 네? 농업 예산이 700조. 네. 전체 예산은 한 700조 정도가 되고요. 700조 정도가 되고, 농업 예산이 직불금 다 포함해가지고 한 17조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직불금 늘어나서 17조 정도가 된 거지, 평소에는 한 13조, 14조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농업 분야 예산이 한 160조 정도가 돼요.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가 높은데, 이 160조 예산 중에 70%가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면요, 스냅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한테 농식품 바우처를 주는 정책에 전체 농업 예산의 70% 정도가 쓰여져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주로 이제 생산자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으로 쓰여지는데, 그럼 국가 예산을 70조를 주니까 70%를 농업 예산을 주니까 이 농식품 바우처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들한테 또는 이민자들한테 쿠폰을 줘가지고요. 이 쿠폰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무슨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그리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국내산 농산물들을 이제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농식품부에서 국내산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과 연계해가지고 취약계층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먹거리 접근성, 안전하고 건강한 국내산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이자라는 목소리가 되게 컸었고, 국가식량계획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들어가는 과일 간식 사업. 우리 경기도는 어린이집이랑 뭐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 과일 간식 사업 별도로 하잖아요. 근데 국가 사업이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를 주면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 카드는 처음에는 완전 농산물만 사 먹을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홍삼 같은 거 일부 가공품까지 살 수 있게 바뀌긴 했는데, 그 정책이 하나가 있었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들한테 1년에 48만 원어치 자부담 10% 정도 하면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배달해주는 3대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말에 이걸 본사업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셋 다 본사업이 안 됐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왜 본사업이 안 됐을까요? 정부 중에 어느 부처가 반대를 했어요. 기재부가 반대를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권하고 연결돼서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심 얻기 위해서 하는 소모성 정책이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게 있었고, 또 누가 반대를 했냐면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취약계층들한테 먹거리 복지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락 배달 사업이니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취약계층들한테 정책을 잘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니네
국민회가 왜 그걸 하냐?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다 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일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계의 반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쪽의 반대에 부딪혀서 본사업이 결국엔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제 새 정부로 넘어왔는데, 아무튼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면서 농업의 의미를 좀 확장시키고, 농업인 생산 위주의 농정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의미 있었고 푸드 플랜하고 연결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초안이 나왔을 때 초안을 봤었어요. 그때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농식품부 과제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어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120대 과제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 해놓고, 식량 주권 확보, 우량농지, 해외 곡물 수입 이런 거, 직불금 확대, 농가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 안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먹거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기본권이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앤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래 세대, 임산부 이런 거는 사실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이제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상정을 하고 전 국민에게 국내산 농산물과 연결해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라는 방향이 국가식량계획에 담겨 있었는데, 120대 국정과제가 나오면서는 저소득층이라고 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식약처하고 농식품부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 나쁘냐면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헬스업 같은 이제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인증 제도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능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외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다 유튜브에 나가지만 제가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농식품부 공무원보다는 식약처 공무원이 훨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식약처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잖아요. 모든 처자 들어가는 데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 역할을 계속 넓히려고 해요.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할 일은 식품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면 되고, 넌지에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네가 문재인 정부에서 먹거리가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뭘 했냐면, 공공급식 법을 자기네가 막 이제 제정하려고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어린이집에 식단 제공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엮어가지고 뭘 했냐면, 노인급식과 관련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몰래 막 했어요. 그러면서 농특위나 이런 데 와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농식품부는 뭐 지금 별로 발표할 게 없다고 이러고 있는데, 식약처는 자기네 플랜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식약처가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급식뿐만이 아니라 공공급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 막 이런 거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식생활 건강권이라고 표현을 바꿔요. 바꾼 다음에 매일 먹는 급식, 개인 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 해놓고, K급식에 위산 영양관리 체계를 재설계하고 맞춤형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관련한 기준이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성이나 위생 관리는 당연히 강하게 하는 게 맞는데 생산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가 있는데 학교 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인증받은 농산물을 다시 또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전성 검사할 때 건당 돈 얼마 들어요? 20만 원 정도 들어요. 그쵸? 2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를 다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재배 단계에 한 번 하고 출하 직전에 한 번 하고 올라왔을 때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을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쓰는 게 맞지 사후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그나마 이제 현 상태를 유지했던 거죠. 이미 강하니까. 근데 식약처가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성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용역을 수행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공공급식의 안전성 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학교급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성 관리에 대한 그 외부적인 힘들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국가식량계획에서 담았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사라졌고요. 사라졌고 요렇게 이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과 그다음에 우리 농업, 국내산 농산물의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경로 차원에서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하는 것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에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국정과제에서는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난 정부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의 상당수가 현 정부의 먹거리 정책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정과제는 이미 세팅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역에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 판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 먹거리 계획을 굉장히 많이 이제 푸시를 했고요. 국정과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기적으로 대통령한테 국정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식품부에 똑똑하지만 다소 무모하기도 하고 뭔가 성과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과장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냐면 지역에서 푸드 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푸드플랜 수립할 때 국비를 50%를 줘가지고 지방비 50% 매칭하면 용역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그거 한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어떤 당근을 던졌냐면요.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 중에 이제 노력을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한 지자체에 대해서 패키지로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 같으면은 100억짜리 APC, 산지유통센터를 만들려면 100억짜리 시설을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지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공동계산, 공동선별을 100억 이상씩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100억짜리 산지유통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성이 지금 APC 짓고 있단 말이에요. 봉담 쪽에 짓고 있는데, 팔탄인가? 하여튼 어디 쪽에 짓고 있는데 화성이 공동계산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도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게 정부의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정책을 만드니까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비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시장님, 군수님한테 자기를 이렇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푸드 플랜을 막 이제 수립하려고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화성이 패키지 지원 사업 받았고, 이천이 받았고, 그 다음에 고양이 받았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전국이 그 시군구, 기초지자체 다 합치면은 한 226개인가 정도 되는 자치
단체가 있거든요. 그 자치단체 중에 농업이 그래도 있는 자치단체가 한 15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4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도시 포함하지만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푸드플랜이 수립이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성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전략을 리드하기 전에 2017년에 이미 1차 푸드플랜을 수립을 했었어요. 민선 6기에서. 그래서 화성시가 처음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 2019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본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쭉 늘어가지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31개 시군이 있는데 2차 계획까지 포함해서 20개 정도 시군에서 지금 푸드플랜이 수립되었고 지금 수립 중인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푸드플랜이 수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2019년에 경기 먹거리 전략이라고 해서 경기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으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때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만들 때의 핵심이 뭐였냐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기에서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근데 그냥 먹거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지역의 농업농촌과 연계해서 도민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 경기도는 옛날부터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을 해요. 공모사업을 하면 경기도에서 사업 신청을 해요. 그럼 경기도는 안 줘요. 왜 안 줘요? 돈 많은 동네라고 안 줘요. 하고 싶으면 도비를 하든가 재정 자립도도 높으니까 당신들 돈으로 해. 그리고 가난한 저기 전라남도나 이런 데에다가 우선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만히 따져보시면요. 산지 유통센터라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산지 유통시설을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경기도는 국비를 받아서 지은 산지유통센터는 안성에 있는 안성원예가 운영하는 과수거점 APC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 용인에서 학교급식 하려고 만들었던 시설 그 두 개만 일반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받은 거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국비로 받은 게 없어요. 네. 경기도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게 뭔가 이제 뭐 연대 협동 뭐 이런 것도 하기도 어렵거니와 점점 농협은 경제사업과 멀어졌고 농민들은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나마 친환경 농업을 잘 육성하셨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역의 농업과 연결된 공공급식 체계를 이제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 전략을 할 건데 우리가 그냥 그동안 각자 도생을 했었다면 먹거리 전략 안에서 공공급식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넣겠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먹거리 전략 수립할 때 민간 TFT 운영을 했고 김준식 회장님 전 회장님이신가? 그 회장님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같이 이제 논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은요, 굉장히 열심히 고민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리한 거라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타 도의 먹거리 전략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전략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 당시에 지사셨던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가 공동위원장이 3자 체계예요. 3자 체계인데 지사, 그 다음에 교육감, 민간공동위원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별로 소스를 들이지도 않았는데 먹거리 전략을 이렇게 막 이제 만드니까 SNS에다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경기도가 앞으로 도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쓰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올린 다음에 만들어진 게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바로 만든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4대 전략에 150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안타깝게 이 150개 세부 사업에는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꾸러미 제공하는 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해서 같이 뭐 밥도 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막 되게 많았는데 사실 실제로 실행되는 거는 먹거리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경기도민의 먹거리 실태 조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과일 간식 사업. 그다음 학교 급식은 워낙 뭐 오랫동안 잘 해오고 계시니까 그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뭐 공유 부엌 지원 사업 이런 것들 좀 도시 지역에서 하는 거 말고는 150개 사업 중에 많은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농정국이 있잖아요. 농정국이 있는데 농정국에서 먹거리 전략을 담당했던 부서가 신성장 전략팀인가 그래요. 신성장 전략팀인데 신성장 전략팀이 어떤 데냐면 기존의 담당자들한테 업무를 줄 수 없는 것들 먹거리 전략, 기본소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만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당시에 팀장이 농식품부에서 이제 파견 나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개념들을 잘 알고 하니까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갔는데 그분이 빠지고 나서는 사실 이제 학습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먹거리 전략이 그냥 단위 사업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마저도 도가 주도해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먹거리위원회가 주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진흥원에다가 그냥 위탁사업으로 내려보내서 실무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경기 먹거리 전략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쭉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먹거리 전략이라는 거는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우리 농업 관점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거, 국내에서 생산한 게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농민분들이 수입산 농산물하고 저렇게 피 터지게 경쟁하지 않아도 뭔가 안정적인 판로들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자원화라고 해서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한 전략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먹거리 기본권 관점에서 도민의 시민의,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장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정책을 현장에서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행정에 가시면 이렇게 환대 받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홀대 받으시는 편이세요? 네? 환대 받으세요? 홀대 받으세요? 응? 네. 홀대까지는 아니시지만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공무원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 농업인분들이 학습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와서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꾸 민원 내는 사람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푸드플랜 보시면 대부분 이런 틀 속에 저희가 수행한 결과든 아니든 이런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실행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은 이해도가 낮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민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민관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협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 명절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각 시군으로 문서가 하나 시달이 됐대요. 그게 뭐냐면 시민사회 단체한테 지원했던 예산들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웬만하면 삭감하라는 식의 메시지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성숙하고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 정권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거를 관이 좋아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먹거리 전략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산 만드는 거, 조례 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실무를 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만드는 거.
그거 3개 말고는 나머지는 다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먹거리 전략이 이렇게 됐고 경기도에서 19개, 20개 정도 되는 지역에서 지금 먹거리 전략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2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 보고서가 나온 거는 한 20개가 돼요. 근데 그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앉아서 이 내용은 우리한테 너무 잘 맞는 거야. 이 내용은 이거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네 하는 걸 자기가 좀 내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행정의 계획으로 예를 들어 평택시 먹거리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책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19개 중에 전략을 수립한 데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는 5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평택은 공무원의 고민, 평택하고 고양은 공무원의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거 플러스 본인들의 고민을 담아서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는요 그냥 저희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요약해가지고 기본 계획이다 하고 수립한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양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은 지역에서 푸드 플랜을 수립했지만 이게 행정의 계획으로 넘어간 데는 기껏해야 2-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에서 시장님이 안 바뀐 데가 어디냐면요. 안성하고 평택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시장님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가지고 더더욱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행정의 계획으로서 뭔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여건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당 색깔도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당 색깔은 안 바뀌었는데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뭔가 지원 체계를 만들려면 조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19개 중에 전략도 수립하고 조례까지 제정한 데는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거꾸로 얘기해야겠다. 아무튼 노란색은 전략만 수립한데 조례를 먼저 수립한 데가 3개고요. 그러면 2, 4, 6, 8, 9개 그러니까 10개 정도가 이제 조례도 수립하고 제정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힘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가는 게 뭐냐면요. 먹거리위원회를 발족시켜요.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6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먹거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는 11개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김규태 단장님하고 같이 우리 김포 푸드플랜 할 때도 되게 열심히 고민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조례는 애전하게 만들어졌어요. 푸드플랜을 하기도 전에 수립하기도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행정이 버티니까 먹거리위원회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안 만들어졌어요. 네, 조례가 아마 2019년인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이 모이는 공간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행정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지금 2022년이 행정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민간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행정의 동력도 생기고 성과도 나오는데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민간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분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심지어 부천 같은 경우는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부천도 그랬고 수원도 그랬어요. 구성을 하는데 좀 이렇게 말 많고 목소리 크신 분들을 배제하고 싶은 거죠. 배제하고 싶을 때 행정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시장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방식으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먹거리위원회는 공모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이제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없는 사람도 있거니와 아니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위원회는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푸드플랜을 수립을 하는데
화성이 푸드 플랜을 이제 2차 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푸드 플랜을 전담하는 직원이 팀장 하나, 팀원 하나예요. 주무관 하나.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사실 푸드 플랜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조직들을 만드냐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라고 해서 중간 지원 조직들을 많이 설립을 해요. 근데 우리 20개 정도 되는 지자체 중에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3군데 정도예요. 화성, 그 다음에 평택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분포, 의왕, 과천에서 안군의과가 있어요. 안군의과 공공급식 지원센터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의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는 안군의과 공공급식 지원센터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인 데가 이천, 안성, 여주, 김포인데 안성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우리 무슨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 도농교류부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에다가 먹거리 관련해서 식교육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갖고 역할을 주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천은 재단법인을 설립할 의지가 있으셨고, 정부에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100억짜리 산지 APC, 친환경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APC 사업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부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지를 여기다 살려고 했는데 요 부지 소유주들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낸 거예요. 민원을 내서 막 데모를 하고 막 그래서 전 시장님의 정치적인 저기를 막 흔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역에서 행정이 뭔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면 중앙토지심사위원회라는 걸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토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중토위에 올라가면 계속 반려가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문제가 많다던데 우리는 이거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갔어요. 그 민원인들하고. 근데 엊그제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일단 부지 문제는 어떻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걸리냐면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네.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시장님이 먹거리 전략에 일단 관심이 없는 데다가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에 하나를 민선 8기 그것도 당도 다른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염 회장님 이천에서 오신 거 맞죠? 그쵸? 네, 오셨는데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정도에 간담회를 한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그럼 간담회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는 여기 중에 여주, 광주, 그다음에 양주 이런 데 푸드플랜, 가평 이런 푸드플랜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저희가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하면 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 광역 친환경 학교급식은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지역 푸드플랜에서 학교급식은 현재 광역 체계 안에서 이제 지역의 어떤 위성시설이나 이런 개념은 몰라도 우리 지역이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타 지역에 농산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순간에 전쟁이다. 다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가셔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경기도 광역에서 빠져나오면 친환경 차입 지원 예산이 있는데 50%가 시군비고 50%가 도비인데 그 도비를 포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미 고양, 화성, 성남 같은 경우 용인도 우리 별도로 하고 있나요? 하여튼 뭐 그런데 별도로 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자체 학교급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특히 인구는 적은데 농업은 많은 지역은 무조건 광역 안에서 역할을 더 늘려나가셔야지 빠져나올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주 푸드플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아요. 여주는 자체 학교급식을 하라고 했고요. 그것도 친환경이 아니라 로컬푸드 기반으로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하남이나 대도시에 학교급식 식재를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지역 중에 이런 지역에 해당하신다고 하면 광주,
여주, 뭐 양주 이런 데들, 남양주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해서는 계속 고민은 하고 계시는데 광역하고 부딪히는 방식의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건 전 안 맞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광역과 지역의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서로 연계돼서 이제 물류는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전체 먹거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보나 뭐 이런 것들,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어야지, 이미 광역 체계가 있는데 뭐 한다고 인구 한 11만 되는 곳에서 자체 학교 급식을 하고 타 지역에 내가 식재료를 공급하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오시는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에서 지역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나 부천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일종의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물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격 결정, 공동구매, 그 다음에 학부모들 교육시키고 식재료 모니터링하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의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한 2개소가 있는데, 화성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공공급식뿐만이 아니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7개인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기반을 만들면 되는데, 평택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역할이 애매한 거예요. 광역급식 체계에 있기는 있는데 평택에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원래 150억 투자 계획을 세웠던 거를 70억으로 그냥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벽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정장선 시장님이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선 8기 공약에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이제 로컬푸드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활용을 하고, 직매장 중심으로 공공급식 센터를 별도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이 있으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이제 지자체장님의 저기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역에 재단법인 만들어라?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센터의 역할을 위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시군별 현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 2017년에 화성 푸드플랜 수립했고 지금 2차 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수원이 푸드플랜을 수립을 했는데 2017년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2020년인가에 본격적으로 푸드플랜을 수립을 했는데, 수원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원 인구? 네? 40만? 200만은 안 되고 120만 정도 돼요. 수원이 120만 정도예요. 근데 수원 푸드플랜 수립할 때 보니까요, 수원이 영통이나 이런 데 막 가면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영통 이런 데는 새로 도시가 만들어져서 삐까뻔쩍한데 구도심이 너무 많고, 구도심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 자체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푸드플랜 수립 같이 잘 하셨고, 결국 조례도 제정하고 먹거리위원회 이제 얼마 전에 출범시키고 했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에 도매시장 있는 거 아시죠? 지방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국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도매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먹거리 전략까지는 아닌데 먹거리 종합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을 2019년인가에 했어요. 하고 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안군과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화성 같은 기능은 아니고요. 그냥 그 거버넌스 조직하고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컨설팅 경력이 22년인데 22년 컨설팅 하는 동안 제일 열심히 오랫동안 했던 컨설팅이 김포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농민 출신 시장님이셨는데 떨어지셨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김포도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라고 해서 민선 7기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는 올해 말에 건립이 되는데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단순 물류시설이 들어가요. 단순 물류시설이 들어가고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어요. 먹거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딱 바뀌니까 일단 행정에 계신 분들도 푸드플랜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 거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남양주에서 오신 분 계셨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 연구 용역이 올해 4월 달에 끝났어요. 올해 4월 달에 끝났는데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평타를 쳤어요. 그냥 네, 평타를 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푸드플랜을 주관을 했는데 남양주도 시민사회가 좀 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푸드플랜 아카데미도 몰래 자기들끼리 관광농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푸드플랜 아카데미 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일렀어요. 그거를 알고 그쪽 시민사회단체한테 일러가지고 푸드플랜 아카데미 한다는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모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추진하려고 한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해서 결국에 포맷을 바꿔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오시는 걸로 바꿔서 이제 하반기부터 푸드플랜 아카데미는 들어가요. 아카데미는 들어가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가 다산 신도시 들어가고 완전 도시화가 됐고 상대적으로 농업 기반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평택, 안성, 평택이 그렇다 치고, 안성, 이천, 여주, 양평 같은 인근에 있는 도시들하고 도농 연계형 푸드플랜 이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남양주는 그런 상태고요. 양평도 정 군수님이 되게 열심히 해서 푸드플랜 잘 했는데, 바뀌셨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지금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주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광주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그거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아까 광주에서 누가 오셨다 그랬나? 안 오셨나요? 가까운데 안 오셨네? 원래 멤버에 안 계신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광주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예쁜 조감도가 나와요. 그래서 복합센터로 해가지고 광주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었고 광주 푸드플랜 같은 경우도 여주랑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자체 학교급식 체계로 떨어져 나오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인근에 하남, 구리 이런 데 팔자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그리고 여주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하기 위한 TFT 같은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담당자는 있어요. 네, 담당자는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자체장 바뀌었어요. 그리고 용인은 시정연구원에서 푸드플랜 수립했어요. 보고서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당최 뭔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 보고서였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사실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후속 작업이 뭐가 되고 있는지 사실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파주는 의외로 시장님은 바뀌었는데 당 색깔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당선인 신분일 때 파주에 친농연하고 해가지고 민간 분들한테 강의할 일이 있어서 파주를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당선인이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먹거리 되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파주는 아마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계획이나 이런 거에 먹거리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들어가긴 할 건데 파주는 지금 막 또 문정 신도시가
막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소비와 관련한 세팅이 좀 쉽지는 않아요. 시민사회 단체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민선 8기에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고양에서 아까 회장님 오셨는데, 아까 고양 회장님 오셨는데, 고양이 또 우여곡절이 많았죠. 저희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는데 담당자가 문유주 팀장이거든요.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지난번 경기도 먹거리 계획 포럼에 와서 자기가 발표하다가 울컥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글썽일 정도로 엄청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푸드플랜 수립하면서 진짜 저희도 신나게 했어요. 근데 시장님이 한 번도 보고에 오질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마지막 최종 보고회 때는 꼭 모셨으면 좋겠다.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고향은 자체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역산 비중이 일단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가 않은 게 하나가 있고, 농협도 그 시 땅을 얻어가지고 자기네가 영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적자 보면서 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냐면 학교에서 수발주를 하는데 팩스로 수발주를 받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푸드플랜 수립하면서 어찌됐든 학교 108만 정도가 되니까 학교 급식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고 고양시는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유지 활용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저희가 자청해가지고 의회 설명회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시의원님들이 너무 별로셨어요. 되게 막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또 돈 쓸 궁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자리 만들려고 이런 거 하냐 막 이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고향은 결국에는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최종 보고의 날짜를 다 잡고, 지역에 계신 분들 그때 코로나 막 있을 때인데 50명 정도 모아가지고 퍼포먼스 준비했는데 시장님이 당일날 10시에 안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무 부시장님이 1부시장님인가 2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듣고 인사말하고 비전 선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고향 푸드 플랜도 되게 의미 있게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팀장이 뭐라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은 농식품부에다가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제 신청을 했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6억인가 뭐 얼마를 받았고, 센터는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나 시장님이 그런데 돈 쓰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일산농협이라고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연간 200억 넘게 하는 조합이 있어요. 일산농협하고 해가지고 일산농협을 중심에 놓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나 복합문화센터 만들려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고향은 그런 상태다. 그리고 구리는 인구가 한 19만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여기가 구리인데, 구리가 인구 19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2년 올해 초에 푸드플랜이 나왔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구리의 푸드플랜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베일에 쌓여 있어요. 네. 저도 몰라요. 네. 다른 데가 수행을 했는데, 저는 사실 구리를 들어가서 농촌 지역하고 연계하고 싶어가지고 구리에 들어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가격에서 뒤집히고 막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구리는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남은 푸드플랜도 수립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조례도 없고 하거든요. 근데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하남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인가? 뭐를 추진한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남도 뭔가 이제 체크는 안 되지만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지금 도시고 외곽에 농촌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도농복합도시랑.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 이 안과 밖이 제대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지금 광주에 광주에 이제 거점 친환경 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광주에 하나, 그 다음에 동북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서쪽
쪽으로 하나 해가지고 거점 센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학교급식, 어린이집급식, 군급식,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이런 것들을 거점 시설에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지자체에서 먹거리 관련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런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가평 같은 데는, 가평은 인구가 6만이에요. 네, 6만인데 가평은 되게 황당해요. 가평은 푸드플랜 다른 회사가 수립했는데 그 회사를 깔려는 게 아니고요. 푸드플랜이 수립이 됐는데 일단 대규모 APC를 넣고 싶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군수님하고 민간 영농조합법인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군수님이 민간 영농조합법인 대표하고 같은 격이 된 거죠. 급이 된 거죠. 네, MOU를 체결해가지고 공공급식,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 식재료 납품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평, 뭐 공공급식 이렇게 치면은 군수님이 웃으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하고 MOU 체결한 사진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가평은 지금 그런 상태. 그리고 포천은 재단법인이 만들어졌어요. 로컬푸드 무슨 재단 해가지고 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한 20억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물류센터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포천은 그 20억 정도 되는 물류센터 만들 때 공무원이 업자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어요. 감옥 가면서 일단 출발이 원활치가 않았던 거예요. 원활치가 않았는데 신기한 게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재단법인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왔고 재단이 설립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재단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포천이 인구가 예전에 제가 2010년 그때만 해도 한 17만 정도 됐는데 포천이 지금 인구가 14만으로 줄었어요. 옆에 있는 양주나 이런 데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자체 학교급식 하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군급식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군급식 경쟁 입찰로 지금 돌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군급식은 이제 그 농협들이 할 수 있잖아요. 농협들이 그 군남 농협들이 지정돼 있으니까 농협들 통해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은 있고 조직도 있고 사람은 있는데 뭐 할지가 없는 상태. 예. 그래서 여기 오늘 포천에서 아까 누가 오셨다 그랬나요? 포천에서 안 오셨나요? 하여튼, 네, 포천은 지금 약간 그런 좀 애매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은, 경기도에 푸드플랜이 20개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농정부서에서 담당을 해요. 농정과나 유통과가 담당을 해요. 근데 시흥은 보건소의 위생과가 푸드플랜을 담당을 해요. 네, 보건소의 위생과가 담당을 하는데, 푸드플랜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차피 정책을 하려면 중앙정부 정책을 끌어와야 되는데 국가 정책은 다 농식품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정부서가 담당을 해야 국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푸드플랜 하려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해야 되는데 생산 기반을 바꿔야 되는데 위생과가 농가를 조직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관리하는 단속하는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하면서 계속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요. 회장님 더 애쓰셔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흥은 농업으로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알아서 다 잘 팔고 농업은 계속 쫄고 있어서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여기까지 나온 게 그럼 농업기술센터 왜 있냐고. 제가 부르시셨어요. 네, 농업이 없고 할 일이 없는데 기술센터는 왜 있냐고. 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시흥이 다행인 거는 먹거리 정책을 전담하는 사람을 하나 배치는 했어요. 책임관이라고 해서 직원을 하나 배치는 했고 제가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업무 분장표 상에 그 직원의 업무의 90%는 먹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른 일 막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만간
팀 정도 되는 부서를 하나 만들기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은 조금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로드맵보다는 늦어지곤 있는데 부서가 만들어지고 뭔가 이제 좀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흥도 재선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고, 안성 같은 경우는 시장님 재선하셨고 공약에 공공급식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성은 먹거리 관련해서 계속 뭔가 이제 연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국비사업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그나마 명맥이 이어질 것 같은 데는 파주, 시흥, 화성, 평택, 안성, 이천 아리까리, 여주 아리까리, 양평 아리까리, 여기 다 아리까리. 예,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몇 시인가요? 아니에요. 네네. 제가 얼마 했어요? 1시간 했나요? 네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거리 정책은 굉장히 융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서의 특정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세요. 생산자가 원하는 것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완전 상충돼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자는 조금 손쉽게 농사를 지어서 좋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팔기를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생산자의 마음인데,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리고 편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마켓컬리니, 쿠팡 프레시니, 뭐 이런 거 쓱 닷컴이니 이런 데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니즈가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안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푸드플랜의 핵심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틀 속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아요.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리더분들이실 텐데, 농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농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한다고 가시면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해요. 주요한 이슈 있을 때. 가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만큼 두꺼운 보고서 책상에 하나씩 놔줘요. 그쵸? 놔주고 나서 보시고 의견 달라고 해요. 이만큼 두꺼운 걸 그 자리에서 어떻게 봐요? 그쵸? 네. 미리 보내주는 데도 있지만 미리 보내도 또 농업인들이 그걸 다 읽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자고 하죠. 그러면 오늘의 회의 주제는 이건데 쌀 전업농 회장님은 쌀 얘기만 하시는 거고, 축산하시는 분은 분뇨 얘기하시는 거고, 다 각자 1년 내내 하시던 얘기만 하고 회의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농정심의에서 통과됐다고 끝나는 거죠. 그게 회의는 아니죠. 그쵸? 원래는 내용을 다 숙지하고 이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거, 보완이 필요한 거를 얘기하고 토론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가 잘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하지만 백인들, 특히 백인들,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국가에서는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이 되죠. 작동이 되는데, 제가 언젠가 농업인분들하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버몬트라고 하는 도시예요. 미국의 버몬트는 인구가 60만 정도가 되고요. 도농복합도시예요. 도농복합도시인데 2009년에 먹거리 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해서 버락 오바마의 와이프,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팜투 테이블 캠페인 같은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했었거든요. 오바마 때.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넘어오면서 먹거리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이 먹거리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 가운데가 먹거리 위원회예요. 이 먹거리 위원회에는 분야별 대표자들이 들어가요. 분야별 대표자들이 들어가고, 관료 중에 뭐 재정 담당하는 사람, 농업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때요?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위원회 꾸린다고 하면 한농연 회장님, 전농 회장님, 친농연 회장님, 그 다음에 지도자 회장님 해서
각종 단체별 회장님이 그냥 당연히 들어가시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시는데 여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농업과 관련한 대표자 1명, 그 다음에 뭐 소비자,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한 대표자 1명, 뭐 유통 마케팅 하는 사람 대표자 1명 해서 먹거리 체계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 교육하고 마케팅 분야다 하면 여기에 한살림 같은, 한살림 둘의 아이쿡 같은 생협그룹, 그 다음에 일반 식생활 교육 하시는 그룹에서 또 거기에 이제 하위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조그맣게 또 이제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일종의 다단계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 옛날에 네. 다단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5호 담당제 북한에서 막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부문별로 생협그룹이 있고 막 있으면 이 그룹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마케팅 그룹의 대표, 소비자 교육의 대표로 먹거리위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하부 단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논의가 됐던 거를 정리를 해서 회의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식교육 분야의 대표자로서 올라오고 식교육의 대표자로 올라왔지만 내가 속한 단체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다 듣고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공모해서 뭐 일부 생협그룹에서 같은 경우는 뭐 누가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있지만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요. 저분이 여기 왜 오셨지? 하는 분들도 막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부의 활동이 없어요. 하부의 활동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한상업위원장님하고도 미리 만나서 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년에 먹거리위원회 회의를 6번을 하잖아요? 그럼 6번 다 똑같은 회의예요. 같은 얘기만 계속 6번을 하고 1년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 단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갖고 오고 이걸 전체의 의제로 만들어내고 그 의제를 가지고 정책화할 건지 민간 단위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다음 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넘어갈 건지 이런 흐름을 가지고 먹거리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기획이 없이 그냥 우리 워크숍 언제 할까요? 날짜 잡는 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진정한 거버넌스가 아닌데 미국의 버몬트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1년 동안 매 월별로 각각 같이 하는 단체들이 1월 달에는 우리가 먹거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데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자 이런 것들이 해서 1년 내내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거리위원회를 나중에 이제 지역에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는 하실 거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구조가 가능해지면 1년 내내 시민들과 소비자들과 생산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소비자들이 푸드 플랜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소비자들이 농업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버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 연차 보고서 형태로 1년간의 활동 기록을 정리해서 내요. 그래서 이따가 회장님 아마 보여주실 텐데 화성 같은 경우도 그걸 시도를 했어요. 당신께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경기도도 매년마다 연차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화성이 이제 연차 보고서를 내기 시작하고 한 건데 이 연차 보고서를 만들고요. 이 안에 뭐가 실리냐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처음에 우리가 먹거리 전략을 만들 때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급식에 지역산 먹거리 얼마 들어간다고 목표 설정했는데 1년 동안 활동했더니 목표가 이만큼 더 달성됐다. 이게 다 그래프로 나와요. 이거 진짜 나중에 친농연 우리 사무국하고 하셔가지고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25개의 정책 목표가 있어요. 전략 목표가. 전략 목표를 다 그래프로 해서 계량화 시켜갖고 보여줘요.
그래서 먹거리 체계 안에서 일자리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고, 지역에서 생산한 게 얼마나 소비가 됐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얼마나 개선이 됐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거를 다 수치로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엑셀로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도 다 오픈을 해요. 누구든지 갖다가 쓰라고. 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 친동에서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하면 언젠가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지역. 예.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제가 자부담으로 갈게요. 아무튼 네, 여기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거버넌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먹거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차게 자꾸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화성에서도 이 얘기 드렸었는데, 화성 같은 데 빼고는 화성, 파주, 김포 이런 지역 빼고는요,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이제 늙어가는 도시들이 많아요. 늙어가는 도시들이 많은데, 재정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르신과 관련해서 복지의 핵심이 건강이잖아요. 근데 건강과 관련한 거를 운동이나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취약계층들 댁에 가보면 드시지도 않는 약이 한 보따리 있잖아요. 예. 요병, 왜냐면 이제 의료비를 안 내시니까 조금만 아프면 여기 가서 한 보따리 받아오셨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또 딴 병원 가서 또 받아오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인데, 건강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자기가 먹는 걸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해야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춘천에 가면 호호 방문 진료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소양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 지역이 이제 춘천에 있는데, 그 수계 기금 같은 거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왕진하는 의료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의사 한 명이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수몰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인지 이제 1인 독거노인들 집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는데, 방문할 때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어르신들 건강 상태 다 진단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시내 병원까지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여기서 저기 버스정류장 가는데 2시간씩 걸어가시고 뭐 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약을 진료를 해드리는데, 그때 사회복지사가 같이 가서 뭘 하냐면 어르신들 집을 다 살핀 다음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한데 위험한 요소들 있잖아요. 뭐 난간이 망가졌다든가 화장실이 너무 미끄럽다든가 하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하고, 해결 못하는 거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읍면사무소 있잖아요. 여기다 얘기해서 아무개 어르신의 집에 뭐가 망가졌으니까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거는 이분들이 이제 그 방문하고 뭐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한 가구당. 근데 커피를 일어나려고 할 때 내놓으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더 있으라고. 그래서 일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커피랑 간식을 갖고 나오셔서 먹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좀 더 얘기하고 나오고 이런 외로운 분들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화성 같으면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우리 안성에도 안성의료원 있고 하잖아요. 시흥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에 특히 혼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갈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랑 식생활 전문가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일주일 동안 뭐 드셨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꾸러미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든 해서 신선 과일 채소로 만들어진 꾸러미 같은 것들, 또는 이제 농촌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도 고기, 육류하고 생선 같은 거 드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시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꾸러미로 해서 갖다 드리면서 한 달 동안 식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냉장고에 썩은 음식 없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시켜 드리고 같이 오면 의료 서비스하고 복지 서비스하고 먹거리 관련한
내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패키지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외로움, 건강도 조금 증진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을 같이 좀 절감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화성에서 2차 계획할 때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흥도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러면 시흥도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식생활 담당, 그 다음에 뭐 방문진료 담당, 복지 담당이 있는데 부서가 이거를 협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세트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시즌 1에서 푸드 플랜을 수립할 때 이런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쭉 풀어졌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거리 개념이 복지에 같이 들어가서 공공형 중앙부업 같은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신선 농산물 꾸러미 플러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든 반찬류나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급을 해드리면 농민들한테는 공공급식과 연계해서 복지 쪽에 이제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고 또 수혜자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뭐 이런 효과를 일석 한 5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화성에서 먼저 한번 꼭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은평구 푸드 플랜 만드는데 은평구에서도 이거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특히 행정의 벽을 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시민사회나 농업인분들의 이제 역할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김포에서 푸드플랜 수립할 때 생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농민들 되게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는 게 생산은 자신 있는데 판로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공급식 하려고 보면 농산물이 없어요. 왜일까요? 돈 되는 농업을 하실 수밖에 없고 원래 하시던 것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제주도 양배추 관련해서 컨설팅을 이번에 들어가는데 제주 양배추, 월동 양배추가 맨날 지금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폐기하고 이래요. 그러면 품목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가공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근데 그렇게 남으면 타작목으로 전환하시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이거 양배추 가지고 뭐 카베진 원료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입 얹으려고 도저히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타작목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농민들이 20년간 양배추만 농사 지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농사가 양배추가 그렇게 편하대요. 그래가지고 장목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안 바꾸셔가지고 막상 공공급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0개 정도 품목이 막 계절마다 생산이 돼야 되는데 김포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남는 농산물 별로 없고 부족한 농산물 특히 친환경 쪽은 김포는 쌀도 부족해요. 쌀도 친환경 쌀이 부족해서 저기 타 지역 거 넣거나 아니면 지역의 일반 쌀 막 가져가거나 이래요. 이런 상황이라서 생산 체계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고령화돼 있고 이런 기후위기는 막 심화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친환경 인증 추진하세요 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일단 다 끌고 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다만 300명이든 200명이든 의지가 있고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정예화하자. 그러면 그 정도 농가만 모아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급식 들어갈 수 있다. 학교는 어차피 광역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김포 같은 데에는 솔직히 거진 농부가 되게 많거든요. 무늬만 농부인분들 되게 많아요. 저기 회의하는데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러셨어요. 네, 지금 논의 땅값이 얼만데 빨리 수용돼가지고 저기 다 팔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세금 내기는 싫으니까 세금을 제일 안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자식들한테 증여를 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농부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미래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과감하게 참농부를 육성하자. 진짜 농부를 육성을 하는데 대신에 여기에 들어오신 농부들이 생산한 건 무조건 다 팔아줘야 된다. 그분들이 힘든 농사 지으셔야 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을 감내하면서 친환경 하시라고 할 수 없으니 무조건 다 팔아준다고 생각하고 김포에 보면은 하성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각종 규제를 다 받고 있는 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단지 조성하고 여기에서 친환경 농업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가는 경로를 우리 김포시에서 다 책임지자.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뭐 온갖 개발이 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안했던 게 김포형 농업 경영 모델을 만들자. 작목을 전환해야 되는데 농가들한테 손해보고 타작목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뭐 하우스 한 동에 얼마 목표다 하면 그 하우스 한 동에 작부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김포 환경에 맞게 재배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연구해가지고 농가들이 생산에 전념하면서 기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을 무조건 처음부터 친환경 갈 수 없으니 지금 상태에서 친환경 인증 면적이 쌀 포함해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갈 수 없으니 뭐 PLS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GAP 친환경, 그다음에 고령자 분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까지 갈 수 없으면 지역 인증 같은 거 같이 결합해서 인증별로 농가 조직화하고 로컬 푸드로 갈 거, 학교 급식으로 갈 거, 그다음에 뭐 일반 어디로 갈 거 해서 경로는 다 만들어 드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자재값 계속 오르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양평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양평이 이제 자재 지원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구상을 했는데 어떤 구상을 했냐면요. 김포에 듀오락이라고 하는 유산균 관련한 제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연매출이 500억 정도가 되는데 수출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유산균 배양액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배양액이 산업 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양 투기를 했었어요. 근데 해양 투기가 이제 금지됐잖아요. 금지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산균 발효 배양액을 돈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소희 이사 잘 아시죠? 신소희 씨랑 해가지고 국리를 했어요. 국리를 해서 그 배양액하고 여기 문배술이 있어요. 술찌끼미하고 그다음 두부 공장이 있어요. 김구원 두부라고 해서 두부 공장이 있는데 비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영농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농가들이 한번 해봤더니.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김포에서 참농부가 되고 싶고 친환경을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거를 무상으로 준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국리를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비 너무 비싸니까 인증비도 주고, 그 다음에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출하하시면 소득 보전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뭐 자체 직불금 이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장려금 제도 도입하자 해서 다 끌고 가지 못하는데 정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묶어가지고 요 분들이 공공급식을 책임지게 하면 성과가 나면 사실 확산되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로 다 해서 농가는 원칙을 지키고 생산에 전념하게 해드리자 했어요.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아까워. 이거 지역에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 듀오락 이 회사가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얘네는 자회사를 만들기로 했고요. 유기자재 인증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신소희 씨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신소희 씨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미래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촘촘하게 먹거리 보장체계 만들기 위해서 공공급식 기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먹거리 통해서 그 공동체 복원하기 위한 전략들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먹거리 체계 안에서 일자리가 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들, 그 다음에 농업농촌 가치 확산하면서 소비자들하고 함께 지키는 농업농촌이 돼야 된다. 농민들, 우리 인구 지금 5천만이잖아요. 농가 인구 몇 명? 농가 인구 몇 명? 200만 정도 돼요. 4% 정도 돼요. 그쵸? 4%가 96%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데 맨날 우리 저기 아스팔트에 가가지고 데모한다고 요즘 국민들이 농민들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분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그쵸? 그래서 농의 가치 확산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들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먹거리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체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가 설 공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남산에 끌려갈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한 건데, 공정과 상식 되게 중요하죠. 그쵸? 근데 이제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한상업 위원장님은 25세 농사 짓기 시작해서 지금 한 45년 넘게 짓고 계신 거잖아요. 저하고 한상업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경쟁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정이라는 개념은. 근데 출발선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출발선이 다름을 이해하고 제가 농업기술을 쌓을 수 있게 주변에서 지원하고 격려해주고 인큐베이팅 해줘서 일정 시점이 됐을 때 경쟁도 하고 하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MZ세대들의 특징은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필요 없고 무조건 경쟁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거든요. 근데 그 절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지금 시장이 그래요. 혹시 그린랩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린랩스. 우리 인터넷에서 아마 유튜브 같은 데도 있을 거예요. 공학을 전공한 젊은 애들이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이요. 전국의 농가들을 스마트팜 하는 농가들을 다 지금 계열화를 시켜요. 그럼 얘네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요. 플랜트를 팔아요. 시설을 팔고요. 프로그램을 팔아요. 그리고 재배 기술을 지도하고요.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시켜요. 어디로? 마켓컬리나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유통시켜요. 그리고 얘네들이 농가들한테 앱을 하나씩 깔아줘요. 그래서 농장 정보, 유통 정보 이런 거를 다 쓰게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그린랩스 사무실 데이터에 다 저장이 돼요. 그럼 이게 빅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럼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자기네 마케팅에 써요. 근데 걔네가 한 번에 직원을 500명씩 뽑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농업이 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지쳐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지 않냐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농업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건데 실제로 정책의 유통기한은 5년인 것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은 이해하나 전 시장 군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하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이면 50년, 100년을 끌어가야죠. 그쵸? 근데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마치 없었던 일처럼 푸드플랜이 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농민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갈수록 연대하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죠.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먹거리 시장 안에서 목마른 사람은 농업인, 농업계 종사자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셨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활동을 못 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좀 기지개를 펴시고 거주하시는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푸드플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먹거리위원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살펴보시고요. 어찌됐든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 농업 중요하고 먹거리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신 이 정책 이어서 해라. 이 요구를 함께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번 모임이 언제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각 지역의 상황을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라도 좀 만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다시 나아가는 그런 토대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낳아놓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우리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 있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농업과 먹거리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 많으신데 지치지 마시고 바카스 하나씩 드시고 힘내셔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불이 붙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인에서는 지금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11월 달에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11월에. 네. 근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먹거리위원회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먹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먹거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주기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느낌상 연 2회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연 1회도 있어요. 네. 연 1회 개최한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첫 회의 때 용인 푸드 플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푸드 플랜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건지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분과를 구성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는 먹거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성을 가진 위원회가 되려면 조례 개정을 같이 고민하자 이런 얘기를 좀 던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그 위원장을 현재 도시장 되어 있는데 그게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다 민간하고 행정하고 공동위원장 하고요. 화성은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이에요. 근데 시장님 공동위원장을 해보니까 이제 도시가 클수록 시장님이 회의에 못 와요. 그래서 부시장님 정도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부시장님은 행정만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정무적으로 그걸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회의 참석률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의 상황을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시장하고 공동위원장 해야 된다 주장하기는 좀 늦은 것 같고 이제 부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 체계를 하되 먹거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체크할 게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11월에 하겠다. 왜 11월? 가서 뭐 얘기해? 뭐 이런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요 정도는 시장님하고 우리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시장으로 올리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부시장은 그나마 괜찮아요. 수원은 처음에 농정과 과장님하고 공동위원장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막 들고 일어나고 했었죠. 네, 그나마 시작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교섭인들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